서안에서 일본이 항복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백범 선생은 뭐 좋아하기보다는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이제 그 걱정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그 전쟁에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 이제 그 일본이 패망 이후 국내 정복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인데 백범 선생의 우려대로 해방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분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저주 안 돼. 남북한의 역사지 뭐 각자 어떻게 보면은 48년 각자 이제 그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일찍 시작이 돼요. 1945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조선공산당 미국 5도당 열성자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에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 사항이 결정됩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 5도만의 행정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선공산당을 둘로 나눠가지고 그전에는 조선공산당이 남북한을 하나로 이제 이렇게 관할을 했는데 북한만을 관리하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때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조선공산당 미국 5도당 열성자 대회에서 사실은 북한만의 새로운 정부체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그 대회에서 이른바 이제 민주기지론이라는 것이 이제 입안이 되는데요. 이제 북한을 민주기지로 삼아서 이제 남한까지 이제 말하자면 사회주의화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는 역사학을 그때부터 이제 사실 남북한 체제 경쟁이 시작되는데 북한에서는 그 역사학을 체제 경쟁의 아주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도에 따르면은 이제 임신민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김일성이 남한의 역사학자들을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대거 월북을 하면서 북한 역사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고전에 해방 직후에도 역시 이제 서울이 정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때 서울에 모여 있었던 역사학자 그룹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은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시스트 역사학을 했던 사람들이죠. 백남원이라든지 이청원이라든지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고 또 한 분은 민족주의 역사학을 한 분들 그룹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위당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뭐 민세 안재홍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그룹이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편소회에서 근무했던 이제 식민사학자 계열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두개 이병도라든지 뭐 치암 신석호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막시스트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이제 김일성의 초청령에 응해가지고 대부분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북한의 역사학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6.25 전쟁 와중에 대부분 납북이 돼요. 그래서 남게 되는 것이 조선총독부 직속에 조선사편소에서 근무했던 이병도 신석호 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남한의 역사학의 주류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1946년, 47년 이 무렵에 그 역사학에 대한 체제 경쟁을 시작하면서 조선 역사, 북한은 이제 두음버티기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역이라고 안 하고 리을 써가지고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를 만들고 그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에서 역사 제문제라는 학술지를 계속 발간합니다. 이게 6.25 전쟁 직전까지 발간을 하는데 그 잡지들을 보면은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이 역사, 특히 고대사를 두고 상당히 치열하게 이제 논쟁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은 그냥 위에서 당에서 오다 내리면 딱 정리되는 그런 사회로 알고, 남한이 거꾸로 막 치열한 학문적 논쟁을 거쳐서 뭐 학설이 형성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다른 분야는 그런지 몰라도 국사 분야는 전혀 반대였어요. 그래서 북한도 처음에 이제 해방이 되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이 북한의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데, 이여성이라고 미술사학자가 쓴 글을 한번 봤더니, 이제 미술사학자가 이야기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겁니다. 역사학자보다, 역사 정통 이런 역사학자보다도. 이여성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아주 이상하게 한국 역사에 관심을 기울였다. 근데 관심을 기울인 부분은 한사군은 북한 지역에 있었다는 거고, 임나는 지금의 가야라는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의 어떤 정통적인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미술사학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역사,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깊게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당시 북한의 역사학도 문헌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특히 한사군의 위치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 하나는 이 일본이 이제 고고학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장난을 많이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에야 이제 만약 도쿄공대 교수 관야정이라고 세키노 타다시가 가는 곳마다 뭐 한사군 유물을 발견하는 신의 손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 논리에 대해서 조금씩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해방 직후에는 이 세키노 타다시가 가는 곳마다 뭐 소문묘 동정을 발견하고 뭘 발견하고 이런 거를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북한의 고고학자 중에 도유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이 인물은 30년대에 빈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인물이죠. 그래서 도유호 이 사람은, 이 고고학자는 한사군이,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고 한사군은 북한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문헌사학자들은 중국의 고대 문헌에 계속 뭐 어느 문헌을 보더라도 다 이제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라고 나오니까 이 많은 문헌 사료에 나오는 걸 우리가 인정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기류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북한의 역사학자들은 이제 두 사람의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김두봉이라고 이 국어학자이기도 하지만, 원래 요즘 들어서 이제 국어학과 국사학이 많이 이제 나누어졌지만 원래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그냥 받지 마세요. 그래서 이 김두봉이라는 분이 역사에 상당히 능했고, 또 한 분은 단재 신초 선생의 영향을 북한 학자들은 상당히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역사관이 문헌사학하는 분들에게는 상당 부분 기초적인 그런 이제 역사로 인식이 되고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고고학하는 분들이 계속 이제 한사군은 북한 지역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계속 북한에서는 고조선에 관한 학술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남한학계하고 상당히 다른 건데요. 남한학계는 이병도 신석호라는 사람들이 그냥 뭐 파시스트적인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 이론의 한사군은 북한 지역에 있었다,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학위를 못 받고 자리를 못 잡고, 이런 이제 그야말로 파시즘적인 역사 이 체제를 만들었다면, 거꾸로 북한이 오히려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를 아주 수십 차례 개최를 했어요. 여기에
계속 이제 결론이 안 나는 와중에 차차 이제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는 걸로 이제 정리돼가는 와중에 북한에서 리지린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북경대 대학원에 유학을 가게 되죠. 유학 가서 이제 고조선을 연구하게 되는데 이 리지린의 그 지도교수가 고힐강이라는 분인데 이 고힐강은 1930년대 아주 중국 학계에서 상당한 이제 충격을 주었던 고사변 학파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 고사변 학파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의 고대사를 의심한다라는 말로 그 한마디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 중국 고대의 인물들은 뒤에 나온 문적일수록 더 자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의 고대사라는 거는 후대에 뭐 이제 위조된 것들이 많다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상당한 이제 중국 학계에 그 충격을 주었는데 그러나 이 고일강 자신도 그 일본이 1930년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 만주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중화민족주의적인 역사관으로 돌아서가지고 한사군은 그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지린은 북경대 대학원에 와가지고 유학하는 도중에 이 고일강 지도교수하고 여러 차례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1961년도에 그 리지린이 고조선 연구를 결국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북한에서 1962년에 고조선 연구라는 책으로 나오고 그래서 리지린이 1961년도 한 8, 9월경에 북한에서 다시 열린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미 그 리지린의 박사학위 논문이 북경대에서 통과됐다라는 것이 이제 다 알려진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리지린이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역사학계가 그쪽에서 이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리지린의 주장은 뭐냐면 이제 핵심 고조선에 뭐 여러 그 논점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진나라 한나라 그러니까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와 고조선의 국경선이 어딘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지는데 그 리지린은 서기전 5세기 4세기 무렵에 그 고조선과 연나라의 국경선 고지 이제 패수는 지금의 나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연나라 장수 진제에게 뭐 천리천리를 뺏기고 난 다음에 고조선과 그 진안의 국경선은 바로 이제 지금의 대릉하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대릉하설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고조선 연구가 이제 1962년도에 북한에서 정식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근래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한 2, 3년 사이에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저 식민사학계하고 저희하고 격렬하게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뭐 소위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이 진보 언론이란 데까지도 전부 다 그 카르텔로 식민사학 특히 이쪽에 대한 카르텔로 다 이제 결정이 돼 있는데 소위 이런 언론들하고 소위 요즘 요즘 그쪽에서 그 이제 중견 교수들은 안 나오고 이제 갓 뭐 학위를 따거나 박사 과정 중이거나 하는 젊은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홍위병식으로 내세웠는데 이들을 갖다가 이제 뭐 조선일보에서 뭐 역사학계 무서운 아이들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한겨레 경향 같은 데서도 막 이제 대폭 띄우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담한 게 뭐냐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것은 제대로 된 학자들은 다 동의한다. 100년 전에 논쟁이 다 끝났다. 이걸 버젓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보수는 괴멸됐다 그러죠. 보수는 괴멸됐는데 진보는 제대로 된 진보냐. 100년 전에 논쟁이 다 끝났다. 100년 전이면 지금 언제예요? 일제강점기 때 그때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2017년 뭐 이 무렵에 이런 주장들을 대거했는데 1962년도에 그 뭐
몇 년 전이에요. 뭐 50몇 년 전에 북한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에서 강압적으로 해서 정리된 게 아니라 그 고조선 연구라는 책을 보면 산해경부터 뭐 사기 한사 같은 정통 사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산해경이라든지 중국 그 관자라든지 하는 중국의 뭐 그 천초 전국 시대 문헌부터 무수히 많은 문헌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시경이라든지 하는 그런 모든 문헌에서 고조선에 관한 사례를 찾아가지고 고조선에 대한 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연구가 그동안 대부분 이제 원문대 한문 그대로 다 뭉텅뭉텅 실어놔가지고 제대로 본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꼭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사에 넘겨졌고 조만간에 이제 한 달 내로 아마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북한이 1961년도 그 8, 9월 달에 이미 한사금 문제 정리가 고조선 문제 한사금 문제 정리가 끝났어요. 남한학계는 총독부에서 만든 걸 갖다 아직까지도 북한에서 1961년 2년에 끝난 문제를 갖다가 그야말로 57, 8년 지나 지금까지도 총독부에서 만든 거를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지난 촛불혁명에 이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카르텔이 얼마나 지금 이제 광범위하게 여기저기 퍼져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 끝내 북한 지역은 전부 다 중국에 넘겨주고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허황된 이야기, 그리고 독도는 끝내 안 그려온 동북아 역사 지도를 국민세금으로 다시 만들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일제 말기 일제가 패망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우여곡절 그때 귀국하고 났더니 미 군정 때와 이승만 정권 때 이 친일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독립운동가들 체포하고 고문하고 하던 상황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학계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61년도에 이미 고조선 문제, 한사금 문제는 다 정리를 했고, 또 하나 남아있는 문제가 임나 일본부 설에 관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던 두 부분이 한사건 한반도 설이 아니라 한사건은 고대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고대 요동은 지금의 요동과는 좀 이제 다른 거죠. 그 고대 요동에 있었다는 고대 요동설이고, 또 하나는 임나 일본부 설인데요. 임나 일본부 설이라는 건 뭐냐면 간략히 말하면 가야가 임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한 인물이 일본 메이지 시대 때 이 나가미치오라는 인물인데, 일본에서 메이지 시대 때 임나사에 가야사에 아주 주목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일본군 참모본부예요. 그 참모본부에서 가야 임나사에 관한 책을 두 권을 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대한민국 이 합동 참모본부나 육군 참모본부에서 느닷없이 뭐 태국 고대사에 관한 책을 나라동 갖고 출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때 이미 이 사람들은 그 나가미치오라는 인물을 앞세워가지고 가야는 임나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한국 학계 뭐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하자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발당 자체는 아마 이제 애국주의적인 발당에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그 영원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그 좋은 뜻에서 생각 그 발언을 했겠지만, 그 내면에 그러니까 그런 발언의 내면을 모르고 아마 이제 그런 걸 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 내면은 뭐냐면 가야가 결국은 전라도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다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임나라고 안 하고 가야라고 하고, 때에 따라서 가야하고 괄호하고 임나하고, 일본에서는 일본 교과서들은 그 임나라고 써놓고 괄호하고 가라라고 써놓고, 한국의
고고 이제 식민사학자들은 가야라고 써놓고 괄호하고 임나라고 써놓고 그거만 이렇게 바꾸는 건데, 아니 가야가 전라도를 다 차지했으면 백제는 어디 가나, 그 백제는.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북한 학계에서는 1962년도에 김석형이라고 이제 경성제대에 나오고 그 대구 분인데 그 김일성의 그 논리에 따라서 이제 월북했던 초청에 따라서 월북했던 학자인데, 이 학자가 1962년도에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일본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뭐냐면 일본 서기에 나오는 거듭해서 나오는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 임나 이런 것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구려백제 신라가 아니다.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 이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소국이다, 분국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발당의 전환에 대해서 일본 학계가 엄청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일본 서기에는 도저히 지금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뭐 한두 개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임나에 어느 집 개나 닭이 울면은 그 백제 사람들이 어느 집 개나 닭이 우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나를 가야라고 치면은 경상도 어느 집 닭이 우는데, 닭이나 개가 우는데 충청도나 뭐 전라도 사람들이 어느 집 개나 닭이 우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당시 신라가 뭐 야마도회에 8년 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아 가지고 그 야마도회가 쳐들어올까 두려워가지고 그 고구려에 그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 우리 신라를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고구려 국왕이 군사를 보내줘서 신라를 보호하겠다고 보내주는데, 그 군사 숫자가 몇 명이냐면 100명이에요. 100명. 그 100명을 보내가지고 신라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김석형이 이거는 일본 혁기에 나오는 고구려 신라 가야 이런 것들은 그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아니고, 이쪽 사람들이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국론을 펼쳐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그 아닌 게 아니라 일본 열도에는 지금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지명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뭐 그 한자로 흰백자에 나무목자, 백목하면 일본말로 시라기로 읽는데 이게 신라계란 뜻이에요. 그 당나라할 때 당자 쓰면 그게 당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그 가야계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람들이 진출해 가지고 계속 살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북한 학계는 그 분국설을 주장하면서 지금의 지금 이 큐슈의 남부 지역에 가면 사이토바루 고분군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이 백제계가 가야계가 4세기에 내려와서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 일본의 국가를 시작한 곳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세력이 5세기 무렵에 나라 지역에 건너가서 이제 일본의 이 핵심 중추 세력이 가야계에서 이제 백제계를 교체한 걸로 설명하면서, 임나가 어디냐, 북한 학계에서는 지금의 오카야마 지역으로 나라에서 별로 멀지 않은 오카야마 지역이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이제 민족사학계 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 임나가 임나가 지금 대마도에 있었다는 주장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큐슈 북쪽에 있었다는 주장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쪽 식민사학계는 가야가 임나라는 거예요. 말을 교묘하게 바꾸죠.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내막을 모르면, 그 내부 속사정을 모르면은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삼국 유사에 보면은 이 가야가 그 42년도에 이제 공고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국유사에 42년에 공고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77년경인가 이 가야 군사하고 신라 군사하고 또 전쟁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야 토기가 1세기 때 이미 그 김해일 때서 나와요. 그러면 삼국유사 삼국사기 문헌사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야만의 신라 토기와 다른 가야 토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고학적으로 다 입증되고 그래서 가야는 1세기에 건국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학계에서 시비 걸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이 나라의 식민사학자들만 가야는 그때 건국 못했죠. 가야는 뭐 3세기 후반쯤에 건국했을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북한 학계에서는 이미 1962년도에 분국설로 이미 임날본부설로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남북 간의 지금 화해 협력을 이야기하는데 북한에 지금 뭐 김일성 일가 일당 독재다 뭐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다 비판해야 되고 다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인 거는 저희가 뭐 그 부분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것과 더불어 북한의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남한의 역사학을 볼 때 어떻게 보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자기네가 1962년도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에 다 정리한 역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한사군은 지금의 그 한사군은 북한 학계에서는 지금의 요동반도로 보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정경 교수님의 약간 이제 대릉할 쪽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또 뭐 이쪽에서는 또 이제 거기 갔다가 낭랑은 또 하북성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나중에 북한하고 만약 우리 쪽하고 이 역사 가지고 학술 교류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북한에서는 지금의 요하유역에 있는 뭐 개평 그 지역을 갖다가 왕감성 위만조선의 왕감성 자리로 보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역사 토론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북한 학계에서 약간 이제 뭐 위치가 무조건 저쪽 간다 그래서 무조건 서쪽으로 간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 사료적 근거가 있으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역사학과 북한 역사학자들과 대화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남한의 식민사학자들과 대화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보겠냐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네가 62년도에 정리한 남남군 평양서를 아직까지도 되뇌면서 이거는 100년 전에 정리 끝났어요. 제대로 된 학자는 전부 다 낭랑 평양서로 주장합니다.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나 일본부 설이라는 것은 그 가야계가 일본 열대 진출을 해가지고 하나의 권력 형태를 만드는 게 일본사의 사실상 시작입니다. 그랬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세기에는 큐슈 지역에 유물을 발굴해 보면 4세기에는 가야계께 주로 많이 나오고 5세기 때부터 신라계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본에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큐슈 지역에서 나온 그 유물, 고대 유물들하고 지금의 그 김해 지역에서 나온 옛 가야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하고 발굴 조사를 해봤어요.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해보니까 일방적인 흐름으로 그러니까 거의 10대 1 정도 비율로 이쪽 가야계 쪽 사람들이 그 큐슈로 일본 열도로 진출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고고학이란 건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은 제대로 해석을 안 하는데 고고학은 제대로 해석만 하면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흐름으로 이쪽 한반도 쪽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일본의 고대 국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일본 고고학자들이 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본 쪽에서 전략을 바꾼 것이 어떻게 바꿨냐면 남한의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유학시키는 거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사카와 재단 같은 데서 엄청난 돈을 뿌리고 또 일본 문부성 같은 데서 엄청난
돈을 뿌려가지고 갑자기 1990년대 무렵에 역사학계에 일본 유학붐이 엄청 일었어요. 그래서 사사카와 재단에서 뿌린 돈 300억, 그 인문사회학계에 뿌린 돈 300억이 우연히 이제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0억을 대한민국의 아주 유수한 사립대 하나가 가져가고, 그래서 그 사립대에 아직도 그 사사카와 재단 사무실이 있어요. 또 50억을 또 그 사립대하고 그 마스라고 또 이야기하는 또 한 사립대에서 가져가서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150억도 다 그런 식으로 다 뿌려졌는데, 나중에 지금 전남 나주에 가보시면 반남 고분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발굴될 때만 하더라도 뭐 외인들이 와서 뭐 했다는, 일본에 있는 외인들이 와서 했다는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거 일본에서 학위받고 들어오더니 지금 와서는 나주 반남 그 고분군은 일본에 외인들이 와가지고 한 거다. 이게 한국 학자들도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에 하나 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일본 고고학자들이 본 것처럼 가야계가 일방적으로 건너가서 그쪽에 국가를 형성한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다시 자기네 옛 뭐 고향을 찾아왔든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절대 안 하고 가야계나 백제가가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고대국가, 일본의 고대국가를 건설했고 이것이 일본 고대사의 시작이란 말은 절대 안 하고, 나주 반남 고분군만 하나 딱 떼가지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이쪽을 점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말하자면 악병 종양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이게 뭐 정권도 교체돼 갖고 뭐 여러 번 해봤는데 이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왜 안 바뀌겠어요? 촛불로 탄생한 정권에서 이게 더 악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 지지율 떨어지는 게 단순히 경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경제 문제라는 건 누가 하든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같이 이제 아까 이민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 속에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건 한계가 명확한 건데, 이 역사 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근본을 바로잡는 건데 이 문제에 관심들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자국사에 대한민국같이 돈만 있는 나라 없어요.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세 기관에서 쓰는 국가예산만 1년에 1,000억 원이 훨씬 넘어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세계로 좌우하는 연구소들, 이 기관들이 쓰는 돈보다 1년 예산 작아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을 써가지고 하는 일이라고는 중국 동북공정옹호하고 일본 구급하러 옹호하는 건데, 이러한 현상들이 정권 바뀌고 나서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악성 종양화돼가지고, 이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고 50억 원 들여서 만들다가 박근혜 정권에서도 하도 심하니까 저지가 된 이 지도를 다시 만들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좋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 담당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방 직후부터 논쟁이 계속 있었으면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멀리 갈 것 없이 북한 역사계에서 벌써 1962년도에 다 정리한 문제를 아직까지도 총독부 역사관을 가지고 이 국가기관, 세기관이 그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바뀌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이제는 해보니까 단순히 역사학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는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다시 바로잡는, 이 나라를 기초부터 바로잡는 거로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뭐 33일 릴레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백광진구 선생의 한독당, 이
이전에 이제 민주국민당이 있는데 이 당의 당보로 한민이라고 있어요. 그 한민이라는 책을 보면은 다 망명지 중국에서 펴낸 건데 한국 고대사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때 중국에서 펴낸 한국 고대사 그러니까 한독당의 전신인 그 전신인당에서 만든 이 한민을 보면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용들이.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해방 이후에 이런 한독당 계열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당연히 국가교과서에를 다 실리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계속 악화되고 하는 거는 이제 역사학자들 자기들도 많이 알아요, 이제는. 왜냐, 역사학이 뭐냐면 역사학은 사료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료들이 낙랑군은 평양에 안 있었고 고대 요동에 있었고 임나는 일본에 있었고 다 그렇게 나와요. 자기들도 이제 압니다. 아니까 이제는 토론하자 그러면 토론 자리에 안 나오고 저렇게 말하는 저놈을 죽여야 된다 라는 걸로 이거 학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그 계속 학문적인 논의를 생산하면서 이걸 갖다가 그 국민운동 차원으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전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앞으로 큰일 납니다. 이번에 저도 중국 삽사를 가봤더니 홍산문화의 시작을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처음에 홍산문화 아주 긴장했어요. 동이족 문화입니다. 그거는 뭐 그 자기들도 그건 동이족 문화라는 거 알아요. 알아서 긴장했다가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우리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아주 자신감을 얻고 자기네 거를 바꾸는데 그 홍산문화의 시작인 소화서 문화를 그 9,000년 전의 문화로 BC 7,000년 전의 문화로 그 홍산문화의 시작으로 하다가 요번에 가보니까 12,000년 전으로 끌어올렸어요. 왜냐 자기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경희 교수님께서 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중국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신감의 근원이 자기나 가장 든든한 우군이 한국의 식민사학자들이에요. 홍산문화 하면은 가장 그 홍산문화에서 여신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은 여신에 관한 그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럼 홍산문화 조금만 연구해보면 다 동이족 문화고 우리 선조 문화인데 한국의 항단 식민사학자들이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천대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남한의 역사학자들을 아직까지도 중화사대주의 사상, 친일사대주의 사상, 친미사대주의 사상 이 가지고 한국 역사학계가 이렇게 돼가니까 북한의 역사학자들이 남한의 역사학자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문제가 지금 이런 33인 릴레이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독립운동하셨던 선조분들 제가 주장하는 게 새롭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까 북한의 역사학이 김두봉이라는 분과 단재신초라는 분 두 분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이 두 분의 역사관을 가지고 기초로 하다 보니까 자국의 시각으로 자신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된 건데요. 우리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인의 시각, 일본인의 시각으로 역사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각으로 역사를 좀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이 나라가 그 오랜 그 사대주의 역사가 끝나고 민족 주체 자주의 역사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